이거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사흘째 멈춰선 벤츠 앞에서 10살배기 아이가 말했죠. 정비소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꼬마야, 농담하는 거냐? 이 차에 벌써 300만 원이 깨졌어. 사장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좋다. 진짜로 고쳐내면 이 차는 내게 주마. 시간은 1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강서구 자동차 정비단지 내 모터스 정비소. 그곳 정비소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됐습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뒤엉킨 곳이었죠. 검은색 벤츠 E클래스 한 대가 정비소 중앙에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원인조차 찾지 못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젠장, 이 망할 놈의 고물차. 50대 중반의 베테랑 정비사 오세범이 내뱉듯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에 그조차 이번엔 두 손을 든 셈이었죠. 컴퓨터 진단을 수십 번 넘게 돌려도 도무지 문제를 찾지 못했거든요. 사장님,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엔진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터스 정비소 사장 김철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버텼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차주에겐 또 뭐라고 말한담? 벌써 300만 원이나 썼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문턱을 넘어 한 아이가 들어섰죠. 흑투성이 운동화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카락, 기름때 찌든 낡은 옷. 한눈에 봐도 거리를 헤매는 아이의 행색이었죠. 아이는 조심스레 정비소 내부를 살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했지만 허기가 두려움을 이겼죠. 꼬박 이틀을 굶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웬 꼬맹이야? 오세범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죠. 다른 정비사들 역시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 말고 어서 가. 정비사들 사이에서 낄낄대는 웃음이 터져 나왔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소년의 눈길이 벤츠로 향했죠. 열린 본인 너머로 복잡한 기계 부품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태호야, 엔진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 소리에 귀 기울여 보렴. 아이의 이름, 바로 강태호였죠. 허나 지금 이곳에선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태호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독한 허기와 절망을 딛고서 말입니다. 이 차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김철수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꼬마야, 지금 농담하는 거냐? 이 차에 이미 3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아이의 두 눈이 빛났습니다. 무언가 확신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그럼 제가 진짜 고치면 뭘 해주실 겁니까? 순간 정비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세범이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꼬마가 하겠다고? 김철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저 차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차주에겐 엔진 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좋다. 네가 정말로 해낸다면. 그가 벤츠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이 차 너한테 주마. 정비소 안이 삽시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제안이 진심인지 그저 떠보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그마치 중고가 3천만 원에 달하는 벤츠를 어린아이에게 주겠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죠. 그 순간 태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확신이 싹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그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섰습니다. 정비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이 즐비한 이 거친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2배는 더 노력해왔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그녀였습니다.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아이인데 그런 약속은 좀. 그러나 김철수는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괜찮아. 어차피 폐차장으로 갈 녀석이었어. 저 꼬마가 정말 기적이라도 보여준다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그 말에 아이는 조심스럽게 벤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야, 엔지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 그 소리에 집중하렴. 엔진이 너에게 무얼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야. 시동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태호가 나지막이 요청했습니다. 오세범은 못마땅하다는 듯 거칠게 키를 돌렸습니다. 이내 굉음과 함께 엔진이 깨어나며 정비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이들의 귀에는 그저 불쾌한 소음일 뿐이었지만 태호에게는 의미 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아이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미세하지만 불규칙적인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거다. 태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모스텟 밸브 문제입니다. 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모스텟 밸브가 절반쯤 열린 채로 굳어버려서 냉각수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엔진이 과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거고요. 그 순간 시끄럽던 정비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세범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건 이미 점검이 끝난 부분인데. 그럼에도 태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진단기로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박지영이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칠 생각인데? 서모스텟 밸브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다만 교체하기 전에 냉각 계통 전체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요. 김철수는 더 이상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꼬마의 설명은 어깨 너머로 배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겠느냐?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김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죠. 태호는 곧장 공구함으로 향해 필요한 연장들을 망설임 없이 골라냈습니다. 그 작은 손놀림은 놀랍도록 능숙했습니다. 렌치와 드라이버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정비사들이 아이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윽고 태호의 작은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엔진룸 안에서 망설임 없이 서모스텟 밸브의 위치를 찾아냈죠. 찾았어요. 여기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옅은 희열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섬세하게 드라이버를 움직이고 렌치로 볼트를 풀어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태호가 마침내 분리해낸 서모스텟 밸브를 조심스레 들어올리자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자세히 살피니 아주 작은 이물질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오세범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믿기지 않게도 정말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새 서모스텟 밸브 교체는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태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고 빨랐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김철수가 직접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안정적인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과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정비소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곳의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고쳤어. 박지영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뤄낸 일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김철수는 태호를 가만히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꼬마야, 아니, 이름이 뭐니? 강태호입니다. 태호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김철수는 뱉었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우 10살인 아이에게 차를 덥석 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대신 다른 멋진 제안을 건넸습니다. 태호야, 우리 정비소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떠니? 물론 아직 어리니까 아주 간단한 일부터 배우는 거지. 그 말에 태호의 두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김철수의 집에서 온기 가득한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인지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놀라운 기술은 어디서 배웠는지, 어쩌다 홀로 남겨졌는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죠. 그럼에도 단 한 가지는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들이 곁에 생겼다는 것. 그러나 단 한 사람, 오세범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태호를 향한 찜찜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 꼬마, 어딘가 굉장히 수상해. 고작 10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굴러온 녀석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태호는 그 불길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포근한 잠자리에서 단꿈을 꾸며 잠들었죠. 깊은 꿈속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태호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서 잠들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길거리에서 잠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침이었죠. 주방에서는 김철수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어서 씻고 오너라. 아침 먹어야지. 태호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자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때에 뭉쳐 있었고 얼굴은 온통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애가 이렇게 뼈만 앙상해서 어떡하니? 김철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태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고맙습니다. 태호는 목이 메인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런 태호를 지켜보는 김철수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태호야, 넌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갑작스러운 물음에 태호의 손길이 순간 또 섰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저는
혼자예요. 태호는 더는 묻지 말아 달라는 듯이 나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철수 역시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품은 아이들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이죠.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터 억지로 파고드는 것이 상처가 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언제든 네가 말하고 싶을 때 하면 돼. 허나 김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대체 어떻게 10살짜리 아이에게서 저런 실력이 나올 수 있는 걸까? 대체 누가 저런 것을 가르쳤을까? 정비소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놀라운 일이 이미 입소문을 탄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그 꼬마 아이를 데려오셨군요. 젊은 정비사 이민우가 신기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세범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서려 있었죠. 사장님, 어쩌자고 어린애를 이런 작업장으로 데려오십니까? 여기는 위험천만한 곳 아닙니까? 그건 그렇네요. 애가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지영이 염려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남자들뿐인 이 바닥에서 버티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조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태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어느새 모성애가 깃들어 있었죠.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모습이 못내 안쓰러웠던 겁니다. 태호는 정비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태호야, 어딜 가든 항상 주위를 유심히 살피거라. 공구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다. 정비소 한편에는 낡은 현대 소나타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보닛이 열린 채로 한 정비사가 원인을 찾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죠. 그 순간 태호의 귀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그 차 연료 펌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요? 태호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정비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꼬마 녀석이 뭘 안다고?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시동을 걸 때 들려야 할 특유의 윙하는 소리가 전혀 나질 않아요. 정비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연료 펌프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야, 저 꼬마 보통이 아닌데? 어제 그 벤츠를 고친 게 결코 운이 아니었구만. 정비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태우의 비범한 실력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직 오세범만이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의 머릿속에선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오세범은 태우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꼬마, 이리 좀 와봐라. 태우가 주춤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세범의 날선 눈빛이 매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 정말로 10살 맞냐? 네. 그럼 이런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10살짜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순간 태우의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태우의 기억은 2년 전에 어느 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영암 KIC 서킷. 레이싱 슈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아버지 강민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를 자랑하던 아버지는 태호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영웅이었습니다. 태호야, 오늘 아빠가 꼭 우승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사줄게.
진짜죠. 약속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에 태호는 소스라쳤습니다. 정비사가 렌치를 놓친 소리였을 뿐인데 태호의 귓가엔 그날의 충격음으로 울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태호야, 괜찮니? 박지영이 황급히 달려와 태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박지영은 서둘러 조용한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정비소 뒤쪽에 작은 휴게실이었죠. 자, 심호흡해봐. 괜찮아. 여긴 안전해. 태호는 박지영의 다정한 음성에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끔찍한 일을 겪었구나. 태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시울만 붉어졌죠. 김철수가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모두들, 이제 태호는 우리 식구다. 위험한 작업은 절대 맡기지 말고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자. 오세범이 못마땅한 듯 말했어요. 사장님, 정체도 모르는 녀석을. 그만. 내가 결정한 일이야. 김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는 잡다한 일을 거들며 보냈습니다. 연장을 정리하고 부품을 나르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호의 시선은 늘 주위를 예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차량별 결함, 정비사들의 수리 과정,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죠. 놀랍네. 벌써 부품명을 다 외운 거야? 이민호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태호는 쑥스러워 고개를 떨궜죠. 그 시각 오세범은 홀로 남아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10살 천재 정비사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봤지만 이렇다 할 정보는 뜨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이런 재능이면 어디서든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정비소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태호는 김철수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호야,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지. 배움도 필요하지. 태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학교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거든요. 저는 학교 안 갈래요.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안 된다. 배워야 한다. 나중에 진짜 실력 있는 정비사가 되려거든 말이다. 김철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태호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소리니? 네가 우릴 도와준 셈이잖아. 태호의 가슴 한편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언젠가 정체가 밝혀지고 나면 그때도 모두가 날 반겨줄까? 그날 밤 태호는 끔찍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변을 당하던 그날의 기억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빠, 태호가 잠결에 읊조렸습니다. 그 소리에 김철수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서 끙끙 앓는 태호를 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새벽 4시 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를 응시했다.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긴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누군가 이 도시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모두가 나를 잊고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태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리라. 오직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맹세했다. 아버지가 유산처럼 남겨주신 그 기술 하나로 반드시 홀로 설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그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고. 그러나 태호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위험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겨누는 눈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 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시선이 정비소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태호의 존재를 확인한 그들은 움직일 채비를 마쳤다. 태호가 정비소에 몸을 숨긴 지 어느덧 7날이 흐른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철수의 휴대전화가 불이 난 듯 쉴 새 없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네, 모터스 정비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화를 받던 김철수의 얼굴이 삽시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 유튜브에 저희 정비소가 나왔다고요? 김철수는 황급히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10살 천재 정비사를 입력했다. 그러자 정말로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태호가 벤츠 차량을 수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이게 대체, 댓글창은 경악과 감탄의 반응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와, 이거 실화임? 10살짜리가 저게 가능하다고? 대박이다. 우리나라에 저런 영재가 있었다니. 여기 정비소 어딘가요? 좌표 좀. 제 차도 맡기고 싶네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태호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왔다. 김철수가 말없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자 그 순간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뭐예요? 태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결코 원했던 바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체 누가 찍은 거지? 손님 중에 있었나? 김철수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상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모든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장악했고 관련 해시태그까지 생겨났다. 10살 정비사, 천재소년, 모터스 정비소. 오전 10시가 되자 정비소 앞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태호에게로 향했다. 저기 봐, 영상에 나왔던 그 아이야. 와, 정말 어리다. 진짜로 10살 맞나 봐.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정비소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 모습을 본 박지영이 재빨리 다가와 태호의 앞을 막아서며 보호했다. 여러분, 아이가 놀라니 조금만 물러서 주시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후 2시 무렵, 이번엔 기자들까지 나타났다. 방송국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다. 10살 천재 정비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이의 성장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런 기술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김철수는 진땀을 흘렸다. 태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인터뷰 같은 거 안 할래요. 태호는 박지영의 등 뒤로 바짝 숨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자들이 든 카메라가 마치 총구처럼 무섭게만 느껴졌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전을 계속 맴돌았다. 태호야, 절대 튀어서는 안 된다.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왜 그런 당부를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오세범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뭔가 이상해. 저런 대단한 실력을 가진 아이가 어째서 길바닥에 있었던 걸까?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또 왜 저토록 사람을 피하려 드는 거지? 오세범의 눈에는 태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섰다. 그때 정비소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제네시스였다. 차문을 열고 내린 이는 50대 중반의 기품 있는 남성이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으나 어딘가 차에 대해 잘 알 것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대라고 합니다. 김현대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총수였다. 현대자동차와는 무관했지만 업계에선 모르는 이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화제가 된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꼭 만나보고 싶어서요. 김철수는 바짝 긴장했다. 이런 거물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 아이가 지금 많이 놀란 상태라 괜찮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김현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태호를 응시했다. 아이가 공구를 정리하는 손길, 다른 정비사들을 돕는 몸짓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설마 그럴 리가. 김현대의 뇌리에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사장님, 저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현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강태호라고 합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김현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강씨 성에 태호라는 이름, 그리고 저 경이로운 재능까지. 혹시 강민호의 아들.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었다. 무언가 확인이 더 필요했다. 잠시 저 아이와 인사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김현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는 또 다른 어른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몹시 부담스러웠다. 안녕, 태호라고 했지? 나는 김현대란다. 안녕하세요. 태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니? 김현대의 질문에 태호의 몸이 흠칫 굳었다. 또다시 과거를 파고드는 질문이었다. 그냥 혼자서요. 정말로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단 말이냐? 태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김현대는 그 얼굴에서 거짓의 그림자를 읽었다. 김현대가 떠보듯 물었다. 혹시 아버지도 자동차 일을 하셨느냐? 그 말에 태호의 몸이 굳어졌다. 눈가가 금세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응만으로 김현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아이는 틀림없는 강민호의 아들이라고. 태호야, 괜찮니? 박지영이 황급히 달려와 태호의 몸을 감쌌다. 태호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자꾸 저희 아빠 얘기를 꺼내세요? 아빠는. 태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정비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구경꾼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김현대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호야, 자네 아들이 이토록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니. 김현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20해 전 강민호와 함께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낡은 자동차를 만지며 더 큰 꿈을 그렸던 바로 그 시절이 말입니다. 김현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돕겠다고 말이죠. 강민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태호가 더는 상처 입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장님,
제 명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김현대는 김철수에게 조심스레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김현대가 사라지자 오세범의 안색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김현대가 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저 녀석을 찾지? 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 오세범은 곧장 김현대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현대의 과거 기록을 보던 그는 경악했습니다. 20해 전 레이싱팀의 후원사였다니. 설마 저 아이가... 오세범의 의심은 점차 뚜렷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정체를 파헤칠 단서를 잡은 듯 했습니다. 한편 태호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도 두려웠고 김현대라는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태호는 밤하늘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직 알지 못했죠.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말이에요. 태호가 정비소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고급 SUV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인상이었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남자를 마주한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기묘하게도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태호야. 남자가 태호를 발견하고 놀란 듯 불렀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나다. 내 윤수 삼촌. 기억 못하겠니? 강윤수라고. 태호는 그 이름을 듣자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다투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김철수와 직원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태호의 삼촌이라니. 모두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태호 삼촌 맞으신가요? 박지영이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했거든요. 2주 넘게 코빼기도 안 비치다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이 수상했어요. 네, 제가 강윤수입니다. 태호 아버지의 친형입니다. 그 2주 동안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우리 태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윤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태호가 이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SNS 영상을 보고서야 겨우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런 삼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 아버지가 삼촌에 대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2년 전 아버지 강민호가 남긴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태호야, 윤수 그 인간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돈에 눈이 멀어 변해버렸어. 왜요? 아들아, 네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다. 윤수 그 녀석은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 그땐 그 말의 무게를 몰랐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그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태호야, 이리 오렴. 삼촌이랑 같이 가야지. 네가 이런 험한 곳에 있을 나이니. 강윤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태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전 여기가 편해요. 다들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삼촌이 너를 책임질게. 그러나 태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잠깐만요. 아이가 싫다고 하잖아요.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김철수가 나섰다. 삼촌이라지만 어딘가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례지만 이건 집안 문제입니다. 제가 태호의 법적 보호자니까요. 강윤수의 말투에 순간 날선 감정이 스쳐갔다. 박지영이 태호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야, 삼촌은 어떤 사람이니? 아빠하고는 사이가 나빴니? 태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삼촌은 절대 믿지 말랬어요. 돈 문제로 다뒀다고 했어요. 돈 문제라는 말에 강윤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건 오해란다. 형제간의 사업으로 좀 언쟁이 있었을 뿐이야. 다 과거의 일이지. 하지만 오세범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사업이라고요? 태호 아버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레이싱 선수였지. 거기까지 말한 강윤수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은 듯했다. 레이싱 선수라고요? 김철수는 놀라 되물었다. 태호에게 그런 대단한 배경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태호 역시 몹시 당황했다.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저희 아빠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이었어요. 가나 온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정비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윤수가 말을 이었다. 민노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을 무려 3번이나 차지했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서였어. 그 말에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를 향한 자부심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기 때문이다. 어쩐지 태호가 차를 잘 아는 게 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였군요. 박지영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럼 태호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민노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 질문에 태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비소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강윤수가 말을 보탰다. 영암 서킷에서 경기 도중 끔찍한 사고였지. 그 떠들썩했던 아빠. 태호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잊고 싶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굉음을 내는 엔진, 아스팔트를 핥히는 타이어 소리, 그리고 끔찍했던 충격음. 태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박지영이 재빨리 태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태호야. 여긴 안전하단다. 김철수는 강윤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다. 그럼 지난 2년간 왜 태호를 찾지 않으신 겁니까?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전혀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저 역시 해외에 머물렀고 태호는 보육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태호가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삼촌은 아빠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강윤수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어떤 사정인데요? 오세범이 나를 세워 물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태호의 앞날입니다. 제가 책임감을 갖고 잘 키우겠습니다. 강윤수는 화제를 바꾸려 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며 들었습니다. 태호가 딱 잘라 말했어요. 전 안 가요.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태호야,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윤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초조한 기색이 엿보였죠. 태호야,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단다. 그걸 받으려면 나하고 같이 가야만 해. 뭘 남겨두셨다는 거죠? 김철수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오세범이
강윤수를 꿰뚫어 보듯 지켜봤어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감이 왔거든요. 이자가 정말 태호 하나만을 보고 온 걸까?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게다가 김현대가 다녀갔던 일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태호야, 마지막으로 묻는 거다. 삼촌이랑 같이 가자. 강윤수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요지부동이었죠. 싫어요. 전 여기 남을 거예요. 박지영과 김철수가 태호 양옆에 섰습니다. 그를 보호하겠다는 의사표시였죠. 강윤수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법적으로 내가 태호 보호자니까. 그가 차에 오르며 남긴 말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다시 찾아올 테니. 차가 떠난 뒤 정비소는 돌덩이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마구 뛰었죠. 거대한 사건이 닥쳐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그를 덮쳤거든요. 그날 밤 태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삼촌은 정말 나를 위해 온 걸까?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더욱 선명히 울려 퍼졌어요. 태호야, 윤수 삼촌을 경계해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제서야 그 경고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다녀간 뒤로 태호는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이며 아버지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겼다니 그게 정말일까? 태호는 자신에게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품은 정말 몇 개 안 됐거든요.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렌치 세트가 들어 있었죠. 너무 오래돼서 슬슬 녹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특별할까?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구석이 있었죠. 렌치 하나만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렌치는 손잡이 부분이 분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분리됐죠. 그 속에서 작은 USB가 툭 하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작게 접힌 쪽지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태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일부러 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태호야, 네가 이걸 본다면 아빠는 이미 잘못된 거겠지. USB 안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단다. 하지만 절대 혼자 열어보면 안 된다.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열어봐야만 해. 그리고 기억하거라. 윤수. 결코 삼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태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튿날 아침 태호는 그 USB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김철수 사장님께 알려야 할까? 아니면 지영 누나에게 털어놓아야 하나?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그 안에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정보가 들어있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결국 태호는 USB를 다시 렌치 속으로 밀어넣었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오세범은 태호의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새벽녘 무언가를 뒤적이는 그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저 녀석 뭔가를 감추고 있어. 오세범은 태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소지품을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점심시간 태호가 박지영과 함께 자리를 비우자 오세범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태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들키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말이다. 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지? 그 순간 그의 눈에 렌치 세트가 들어왔다.
낡아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었다. 오세범이 렌치를 샅샅이 훑어보다 손잡이 부분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안에서 USB를 발견했다. 이건 대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호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오세범은 황급히 USB를 제자리에 넣고 렌치를 원래 있던 곳에 두었다. 하지만 완벽한 원위치는 아니었다. 돌아온 태호는 가방을 보자마자 위화감을 감지했다. 렌치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댔지? 태호는 서둘러 USB의 존재를 확인했다. 다행히 무사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오세범은 태호를 한층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시했다. 그리고는 김철수에게 슬쩍 떠보았다. 사장님, 혹시 태호 녀석 뒷조사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글쎄요. 어딘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김철수는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세범의 의심은 짙어져만 갔다. 바로 그때 강윤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호, 잘 지냅니까? 김철수는 싸늘하게 응수했다. 잘 지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죠. 김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해 같은 건 없습니다. 태호가 당신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그 말에 강윤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김 사장님, 태호는 제 법적 보호 아래 있는 아이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다른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도라니, 태호에겐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편 태호는 USB의 내용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아버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영암 서킷 이야기였다. 숨겨두신 건 아닐까? 태호는 영암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태호는 박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누나, 영암 서킷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왜? 거길 갑자기 왜 가려는 거야? 아빠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달리셨던 곳이잖아요. 그 말에 박지영의 가슴이 시큰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할 수 있었다. 태호야, 거길 가면 마음만 더 아플 거야. 그러나 태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USB에 담긴 비밀을 풀어내고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대체 어떤 일에 휘말리셨던 걸까요? 그날 밤 태호는 숨죽인 채 아버지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2년 전 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선수, 사고 직전 수상한 행적 포착, 경기 직전 누군가와 격렬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석연치 않게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태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습니다. 파고들수록 아버지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부 조작, 의혹, 불법, 도박 연루설, 그리고 사고 직전에 기이한 행동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추악한 일에 발을 담갔단 말인가? 태호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끔찍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김없이 나타나 정비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타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USB의 행방은 모르는 듯합니다. 계속 감시해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도록.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거대한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가 애타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조심하거라. 그들이 널 노리고 있다. 누구를요? 아빠, 윤수, 강윤수를 조심해라. 그리고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태호의 온몸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보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대체 저 차는 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지? 그 순간 태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검은색 승용차가 마치 유령처럼 정비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김철수도 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태호야, 혹시 널 쫓는 사람이 또 있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요. 태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비소 안으로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강윤수가 혼자가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삼촌 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선 더 이상 온화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는 상냥한 삼촌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선택권 같은 건 없어. 순순히 나랑 같이 가야겠다. 태호야,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숨겨둔 거액의 돈이 있어. 난 그걸 찾으러 온 거야. 그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태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빠가요? 우리 아빠가 돈을 빼돌렸다니요. 레이싱판에서 승부 조작으로 챙긴 검은 돈 말이다. 액수가 꽤 될 텐데 강윤수의 폭탄 선언에 정비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태호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우리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그런 짓 할 분이 아니에요. 허나 강윤수는 냉소적이었죠.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 어른들의 세계를 말이다. 바로 그때 오세범이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천장구로, 이천궁구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이 오세범에게 쏠렸습니다. 표정이 아주 무거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강민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강윤수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죠. 당신이 민호를 안단 말이오? 오세범은 심호흡을 한 번 했죠. 저는 15년 전 강민호와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태호 역시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죠. 당시 저는 그 레이싱팀의 수석 메카닉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머신을 맡았었죠. 그는 정말 깨끗한 선수였거든요. 승부 조작 제안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매번 단칼에 거절했으니까요. 오세범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죠.
오히려 그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거고요.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흔들렸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굳건해지는 순간이었죠. 강윤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오세범, 그때 그 사람이었군. 네, 바로 접니다. 당신도 똑똑히 기억하겠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과거에 뭔가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오세범이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강민호가 그 조직의 비리를 터뜨리려 했을 때 그걸 막아선 자가 누군지, 막아섰는지 아십니까? 강윤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바로 당신이었어, 강윤수 씨. 정비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친형을 믿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죠. 조직의 정체, 모든 증거, 그 모든 것을요. 태호는 경악했습니다. 삼촌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정보를 고스란히 조직에 넘겨버렸죠. 민호를 사지로 내몬 겁니다. 강윤수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죠. 그래서 민우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 거고요. 조직에게 협박을 당했던 겁니다. 오세범이 태호를 응시했어요. 네 아버지는 너희 모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야. 태호의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어머니는, 오세범은 말을 잇지 못했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진실이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요. 태호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내 어머니는 민우가 지녔던 증거를 파기하려던 그 조직의 손에, 오세범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진실이었기에 태호의 전신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마저 조작된 것이란 의미였죠. 강윤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다 지난 일이잖소. 민우는 그날 이후로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오세범의 설명이 이어졌죠. 겉으로는 은둔한 듯 보였지만 실상 뒤에서는 칼을 갈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태호는 USB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감춰뒀던 바로 그것을. 그래서 2년 전 서킷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모든 비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요. 하지만 놈들이 한 발 먼저 움직인 겁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오세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우의 차량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태호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역시 꾸며진 일이었던 겁니다. 멈추세요. 강윤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태호가 쥐고 있는 그거라고. 그가 태호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내 놈,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해. 내 아비가 남긴 유품 말이다. 김철수와 박지영이 태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강윤수의 패거리들은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죠.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넘겨드리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어떤 일에 휘말리셨는지. 강윤수는 잠시 고뇌했습니다. 태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도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지. 하지만 장소를 옮겨서 얘기해야겠다. 강윤수가 제안했습니다. 여긴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오세범이 다급하게 경고했습니다. 태호야, 저 자는 위험해. 절대 따라가선 안 돼. 그러나 태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죽음에 얽힌 그 진실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하지만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게임에 발을 들였는지를 말입니다. 강윤수에게 진실을 말해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태호가 가진 USB를 강탈하고 영원히 침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강윤수와 그 무리가 태호를 끌고 가려던 바로 그 순간 정비소 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연대가 제네시스에서 내렸고 그의 뒤로 경찰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김연대는 침착하게 물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윤수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연대 씨가 어째서 여기에?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태호를 위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연대는 태호를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태호야.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경찰관이 나서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아동 납치 미수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강윤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삼촌이자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십시오. 경찰관의 요구에 강윤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서류 따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김연대가 모두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실은 저 태호 군의 아버지 강민호와 20년 지기입니다. 태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20년 전 민호와 저는 함께 정비소에서 기름 묻혀가며 꿈을 키웠죠. 민호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같이 레이싱 팀을 꾸리는 게 꿈이었죠. 김연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민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고 전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돕지 못하셨어요? 제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힘이 없었고요. 김현대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민우에게 미안했죠. 위험에 빠진 그를 홀로 남겨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그래, 태호야.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 김현대의 음성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때 오세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또한 동참하겠습니다. 민우에게 진 빚이 있거든요. 김철수와 박지영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역시 태호를 지킬 겁니다. 태호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절실히 느꼈죠. 바로 그때 김연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암 KIC에서 추도식을 여는 겁니다. 표면상으론 민우를 추모하는 행사로요. 추도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무대가 될 겁니다. 태호의 두 눈이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오세범이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모든 언론을 초청하는 겁니다. 생중계로 송출한다면 그 누구도 손쓸 수 없을 테니까요. 박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 병력도 사전에 배치해야 합니다. 증거가 공개되는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요. 모두가 진지한 얼굴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입으로 직접 밝히겠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모든 진실을요.
김철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넌 아직 어리지 않니? 그러나 태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마침내 태호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김현대의 노트북에 USB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위로 수많은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민우가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었을 줄이야. USB 속에는 실로 엄청난 자료들이 담겨 있었죠. 승부 조작, 지시 녹음 파일, 검은 돈 거래 내역, 그리고 조직원 명단까지 전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오세범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우가 무려 15년간 이걸 준비해왔다니. 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파일이 있었습니다. 태호야, 이리 와 봐라. 김현대가 파일 하나를 열자 그 안에는 태호 어머니의 사진 한 장과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증거를 모으고 계셨군요. 그래, 내 어머니는 회계사였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던 개지. 그리고 파일 안에는 태호에게 남긴 부모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호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널 위해서란다. 네가 부디 깨끗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대가 그런 태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태호야,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 정의라고요? 그렇다. 내 부모님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닌 진실이었으니까.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대가 총괄을, 오세범이 기술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철수와 박지영은 태호의 경호를, 태호는 직접 진실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김현대가 물었지만 모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 영암 KIC에서 뵙겠습니다. 김현대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박지영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인 겁니다. 온 나라가 지켜볼 테니까요. 그날 밤 태호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굳게 맹세했죠. 아빠, 이제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말겠어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태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방태호,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아버지께 배운 모든 가르침과 이 모진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태호를 한 뼘 더 자라게 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 흘렀고 모두가 각자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영암 KIC 추도식,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게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USB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부모님께서 남기신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을 때였습니다.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허나 태호는 몰랐습니다. 강윤수 일당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 중이란 걸. 그들도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태호를 막을 작정이었습니다. 대케에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영암 KIC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죠. 강민호 추도식 현수막이 내걸렸고 방송사 중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창 너머로 서킷을 보며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트랙이었죠. 지상파는 물론 온갖 인터넷 방송까지 몰려들었죠. 10살 천재 정비사가 직접 나선다니 강민호 챔피언 추도식에 무슨 비밀이 있나. 기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때 검은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섰습니다. 강윤수가 정장 차림의 사내들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더는 온화한 삼촌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낸다. 강윤수가 부하들에게 나직이 명령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추도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영암 KIC 메인 스탠드는 수백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현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모터스포츠의 영웅 강민호 선수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태호는 무대 뒤편에서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강민호 선수의 아드님 강태호 군을 모시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수백의 눈이 그에게 쏠리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선 태호가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호라고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서요. 관중석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호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엔 아버지가 15년간 모은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이싱계의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 말에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뒤편에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녹음 파일에 파형이 선명했어요. 이건 승부 조작을 지시하는 대화 음성입니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음 경기 3위 안에는 절대 들지 마. 알겠지? 하지만 제 커리어 따위 나중에 생각하고 돈이 더 중요하지 않나? 관중석에 앉은 강윤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바로 자기 것이었으니까요. 저 어린 놈이 어떻게 저걸? 곁에 있던 부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아. 당장 저 녀석을 끌어내. 강윤수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미리 대기하던 김현대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사 진행 중에는 이동이 통제됩니다. 강윤수는 분노로 이를 갈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태호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었습니다. 관중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마지막 경기에서 브레이크 조작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태호가 관중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제 삼촌 강윤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강윤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강윤수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강윤수가 벌떡 일어나 무대로 달려왔어요. 모두 거짓말이다. 하나난들. 이 모든 것은 저 녀석의 조작이야.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김현대가 놓은 덫이었죠. 강윤수 씨,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것이어야만 해. 강윤수가 악을 썼습니다. 민우가 죽고 모든 건 내 것이 되어야만 했어. 그런데 저 꼬마 자식이 그의 말에서 추악한 진심이 드러났죠. 돈과 욕심이 전부였던 겁니다. 태호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삼촌을 형제처럼 믿었는데 하지만 삼촌은 그 믿음을 짓밟았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났습니다. 경찰이 강윤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도 모두 체포되었죠. 강윤수,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와 조직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윤수가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용기에 깊이 감동한 것이죠. 장하다, 태호야. 정말 대단한 아이야. 박수갈채가 영암 KIC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철수와 박지영이 무대로 뛰어와 태호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태호야. 박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오세범도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태호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두 분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끝내 잠겨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로 떠들썩했습니다. 10살 소년이 파헤친 레이싱계의 추악한 비리, 15년 만의 진실. 마침내 세상은 진실이 공개되자 태호는 TV를 보며 깊이 안도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새 출발이었어요. 더는 도망치거나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누명이 벗겨졌고 진실은 이겼어요. 그리고 태호에겐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지켜주는 이들이 곁에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윤수 일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태호는 김철수, 박지영과 나란히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가슴은 떨렸지만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죠. 피고인 강윤수, 살인죄 및 조직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어요. 태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부모님의 원수가 죗값을 받았습니다. 강윤수는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허나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어요. 태호야, 이걸로 정말 끝났어. 박지영이 태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태호 군, 아버님의 유산. 상속 절차가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레이싱으로 탄 상금과 여러 후원금, 그리고 부동산 자산까지요. 하지만 전 미성년자잖아요. 김철수 씨와 박지영 씨 두 분이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정말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김철수가 태호를 꽉 안았어요. 당연한 소릴. 넌 이제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어. 박지영도 환히 웃었어요.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터스 정비소에 돌아오니 모든 게 바뀌어 있었죠. 강태호 기술교육 센터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유산으로 정비소를 키운 거란다. 이젠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야. 김철수가 뿌듯하게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센터를 둘러보았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아이들이 열심히 공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형, 저건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태호에게 물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천천히 따라해봐. 태호가 다정하게 알려주었어요. 오세범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태호야, 미안했다. 처음에 널 오해했던 거 말이다. 괜찮아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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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이해합니다. 오세범은 이제
교육센터의 수석 강사가 되어 있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교육센터가 나왔어요. 10살 소년이 세운 기술교육센터, 소외 아동들의 희망으로 강태호 군의 감동 실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다. 태호는 쑥스러워하며 TV를 지켜봤어요. 정말 유명해졌네. 태호는 학교에도 정식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태호야, 정말로 자동차 고칠 줄 알아? 하지만 위험하니 어른과 함께해야만 해. 태호는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현대가 교육센터로 찾아왔어요. 태호야, 잘 지내는구나. 네, 김현대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김현대는 훌륭히 자라는 태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버님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태호의 사연은 정비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비사는 훌륭한 전문직, 기술자의 지위 재평가 등 언론들이 정비업계의 중요성을 앞다퉈 알리기 시작했어요. 교육센터의 문턱은 아이들의 발길로 닿을 정도였죠. 태호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보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태호는 아이들에게 희망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교육센터는 첫 결실을 보았죠. 첫 번째 졸업생들이 정식 정비사가 된 겁니다. 이게 다 태호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졸업생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태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꿈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호야, 레이싱 스쿨은 어떠니? 김현대의 말이었죠. 아버지를 따라 레이서가 되어보는 건 어때? 태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선은 정비 기술을 완벽하게 배우고 싶어요. 태호의 성숙한 대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더 가르치고 싶어요. 태호는 자신의 길을 뚜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한 교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있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손 내밀어줄 어른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태호의 메시지는 전국의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교육센터들이 생겨났으며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강태호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어느덧 가족이 된 김철수, 박지영과 저녁 식사를 하던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우리도 그렇단다, 태호야. 박지영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일기를 써 내려갔어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아빠 엄마가 바라시던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지. 창밖으로 무수히 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태호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았고 곁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후 삶은 충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모터스 정비소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태호는 12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호야, 아침 먹으렴. 박지영의 정겨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젠 완전히 익숙한 가족의 아침이었죠. 식탁에 앉은 김철수가 신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태호야, 오늘 신문에도 우리 정비소 얘기가 실렸네. 꿈나무 육성의 모범 사례라고 말이야. 정말요? 쑥스럽네요. 태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니 오세범이 활짝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우리 에이스 오셨군.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보자고. 그의 날카롭던 옛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죠. 이제는 태호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비소 한편엔 꿈나무 기술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처럼 힘든 환경에 놓인 아이들 여럿이 모여 기술을 익히고 있었죠. 형, 이건 어떻게 해요? 9살짜리 아이가 태호에게 물었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그러다 다쳐. 태호가 다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한 식탁에 오순도순 모여 도시락을 먹었죠. 태호야, 주말에 놀이동산 어때? 김철수가 제안했죠. 진짜요? 지영 누나도 함께요? 물론이지. 우린 한 가족이잖아. 박지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오세범은 태호에게 나지막이 말했죠. 태호야, 삼촌이 미안했다. 처음에 널 믿지 못했던 거 말이다. 괜찮아요. 이젠 정말 가족인걸요. 태호의 그 한마디에 오세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 한 분이 고장난 차를 끌고 왔죠. 꽤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태호가 순식간에 원인을 밝혀냈죠. 이야,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여기서 배운 덕분인걸요. 태호는 늘 겸손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태호가 입을 열었죠. 사장님, 지영 누나,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셔서요. 김철수와 박지영은 태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우리에게 온 기적 같은 아이니까. 그날 밤 태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진짜 가족이 생겨서 정말 기쁘다. 아빠,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겠지. 바로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아이 하나가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태호처럼 굶주리고 겁에 질린 10살짜리 아이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가 온화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물론 이것 좀 같이 해줄래? 그리고는 김철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도 우리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네. 태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여긴 아주 안전한 곳이란다. 그리고 우린 모두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태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죠. 한때 외톨이였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작은 존재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걸 태호가 증명했습니다. 모터스 정비소에는 오늘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태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궁금하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온기 가득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